부산 전체를 경악시킨 충격 실화. 장모가 사위를 위해 아들을 낳았다?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민주는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논밭일이 익숙했고 1년 내내 논과 밭을 오가며 평생을 아침에 들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또래 친구들이 성공을 꿈꾸며 도시로 떠나는 것을 보자 민준의 마음속에도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열망이 싹 텄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는 무작정 짐을 싸 부산으로 향했다. 돈도 벌고 새로운 삶의 방향도 찾고 싶었다. 당시 부산은 대규모 건설 현장과 공업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며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 민주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용달차를 몰며 짐을 나르는 일을 했다. 성실하고 착한 성품 덕분에 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이 북적이는 항구 도시에서 운명처럼 서연을 만났다. 갓 20살이 된 그녀는 민준의 새빵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서연은 자그마한 체구에 건강해 보이는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선한 미소를 가진 밝은 얼굴의 소유자였다. 절세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소박하고 다정한 매력이 있었다. 민준이 서연을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그녀가 시장을 보고 건설 현장 옆을 지나갈 때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가슴속에서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서연의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56살의 어머니 김 여사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인 김 여사는 홀로 억척스럽게 딸을 키워왔다. 생각은 보수적이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다. 서연이 민준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했지만 성실하고 진실된 청년의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 민준과 서연의 결혼식은 성대하지 않았다. 친척 몇 분과 이웃들을 초대해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날 민준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부산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낡은 새빵은 젊은 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김 여사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함께 사는 가족이었다. 민준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서연은 봉제 공장에서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렸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모여 밥을 먹었다. 소박하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후 고작 몇 년밖에 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왜 아직 아기가 없을까? 저 부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갓 20살을 넘긴 나이였다. 결혼 후 집안의 활기를 더해줄 아이를 하루빨리 갖고 싶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걱정이 커질수록 주변의 소문이 주는 압박감도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처음엔 민준도 그저 웃어넘겼다. 하늘이 언젠가는 아이를 주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서 들려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 이웃들의 훔쳐보는 시선, 공장에서의 수군거림이 서연을 위축시켰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워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여보, 나만 있으면 됐지.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건데 억지로 낳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김 여사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나이라면 친구들은 이미 할머니, 외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동딸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들려주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집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서연이 엄마, 딸이 애 갖기 힘든가 봐요.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밝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민준과 서연은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수상한 상상과 낯선 시선이
집안으로 스며들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은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부산의 어느 오후, 김 여사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을 부르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낡은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벽이 발해 있었지만 내부는 항상 정갈했다. 세 식구의 저녁 식탁은 보통 나물국에 생선구이, 돼지고기 장조림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따뜻한 위안이었다. 민준이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낡고 흠집난 나무 식탁 위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서연이 분주하게 남편을 위해 국을 푸고 생선을 발라주었다. 김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풍채가 좋은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졌다. 사위가 들어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건강 잘 챙겨야지. 밥 많이 먹고 어서 아기 가질 준비도 해야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밥에 국을 말아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런 상기시키는 말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는 이내 무겁게 가라앉곤 했다. 식사가 끝나면 서연이 뒷정리를 하고 민주는 대야에 물을 받아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했다. 노란 백열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었고 담장방 나뭇가지에서는 늦어른 매미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다. 김 여사는 뒷마당으로 나가 팔짱을 낀 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운 혼잣말을 툭 던졌다. 옆집은 우리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벌써 처세를 낳았더라. 우리 집 팔자는 대체 왜 이럴까?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엄마가 자신을 아끼고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은 알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조용히 돌아섰다. 밤이 깊어지고 작은 방 안에서 서연은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민주는 옆에 누워 아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남들이 빨리 애 낳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린 아직 젊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하늘이 주실 거야. 하지만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실망하시는 것도 무섭고 동네 사람들 비웃는 것도 무서워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어깨를 더 꽉 쥐었다. 그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서툰 위로의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일찍 출근했다. 봉제 공장은 재봉틀 소리로 시끄러웠다.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동료들은 가끔 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저 아가씨 몸이 약한가 봐. 요즘 세상에 애도 못 낳으면 여자 구실 다 못하는 거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백한 얼굴로 재봉틀에만 몰두했다.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쌓여갔다. 저녁에 민주는 동네 포장마차에 들러 건설 현장 동료 몇 명과 술잔을 기울였다. 웃고 떠들던 중 한 동료가 눈치 없이 쏘아붙였다. 야, 민준아, 언제 아들 낳아서 형님들한테 안겨줄 거냐?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창피함을 애써 삼켰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응시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집에서는 김 여사가 다시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이웃집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보이지 않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마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민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웃지도 않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녀의 시선은 텅 빈 마당을 향했다. 원래라면 지금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엄마 하고 부르고 있어야 할 그곳을. 민주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박감이 매일같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험난한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불안한 일들이 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몇 달간의 불안 속에서 살던 서연은 마침내 공장 동료의 조언에 따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일을 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후텁지근한 공기에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아내를 보며 억지로 웃었다. 그냥 마음 편하자고 검사받는 거야, 여보. 병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고 없으면 더 좋고.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진찰을 마친 중년의 의사는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다. 자궁이 좀 약하고 난소 기능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꾸준히 치료해야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옆에 앉은 민준의 손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아내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나 때문이에요, 여보. 내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야.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린 함께 살 거야. 알았지?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위로도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공장 동료들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조용히 서연을 방으로 불렀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변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구나. 내 딸이 아직 젊은데 어쩌다 이런 고생을.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운이 번뜩였다. 그날 밤 김 여사는 툇마루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민준 부부가 이야기 나누는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진한 차를 마시며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했다. 방 안에서 민준은 서연을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서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순간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더욱 깊게 새겼다. 서연이 임신하기 어렵다는 소문은 금세 밖으로 퍼져나갔다. 입이 가벼운 동네 사람들은 며칠 만에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이웃집 박 사장이 툭 던졌다. 그 집은 참 박복해. 요즘 세상에 자식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민준은 겉으로는 굳건한 척했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자신들 부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으며 이 작은 집안의 폭풍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 김 여사의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잠을 못 자 퀭한 얼굴에 눈밑은 검게 변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어머니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자책했다. 민주는 힘껏 아내를 위로했지만 슬픔은 그의 얼굴에도 역력했다. 김 여사는 딸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을 때면 마음속에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사위가 매일 땀에 흠뻑 젖은 채 고되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선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를 아끼고 안쓰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설렘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건설 현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먼지투성이 배낭을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김 여사가 분주하게 마중 나왔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배고프지? 기운 내라고 닭죽 좀 끓여놨다. 어서 먹어라. 민주는 조금 놀랐다. 평소 집안의 식사 준비는 서연의 몫이었다. 장모님이 자신을 위해 따로 음식을 준비해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부엌에서 채소를 씻던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사위를 아껴서 챙겨주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김 여사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어떤 날은 민준에게 기력을 보충해준다며 한약재를 넣은 탕을 끓여주었고, 또 어떤 날은 민준이 현장에 가져갈 도시락을 직접 싸주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챙기듯 세심하게 당부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차 마음을 놓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머니가 남편에게 대신 채워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서연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김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의자를 가져와 차를 마셨다. 여러 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 이웃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김 여사는 민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서연이랑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사는 게 힘들지는 않니? 민준은 순간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서연이를 사랑하니까요. 아이가 있든 없든 저희는 부부입니다. 김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빛이 묘했다. 말은 쉽지. 대를 이을 자식을 원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니? 민주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그가 애써 감추려 했던 아픔을 무심코 건드렸다. 다음 날 서연은 야근 때문에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 집에는 김 여사와 민준 둘만 남았다. 김 여사는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을 민준 앞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먹어라. 힘든 일하는 사람은 몸보신을 잘해야 병이 안 나. 민준은 망설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이 무심코 그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때 그를 바라보는 김 여사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다. 더 이상 단순한 장모와 사위의 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옆에서 곤히 잠든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장모의 이상한 눈빛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습이 계속 떠올라 잠을 설쳤다. 봉제 공장에서 서연은 가끔 동료들에게 어머니가 요즘 민준에게 유독 잘해준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뭐, 장모가 사위 아끼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너무 과하면 좀 그렇지 않나? 서연은 웃어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가 남편을 걱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 보살핌 뒤에 자신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부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작은 골목들은 물에 잠겼고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낡은 나무 문을 덜컹거리게 했다. 민주는 건설 현장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했다. 술이 약했지만 동료들의 권유의 잔을 비워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옷이 흠뻑 젖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비틀거렸다. 그날 서연은 야근 때문에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낡은 집에는 김 여사 혼자 툇마루에 앉아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민준을 보자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다. 목소리에는 책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뭘 얼마나 마셨기에 이렇게 취했어? 어서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민준은 그저 바보처럼 웃었다. 눈이 풀려 있었다.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마른 수건을 가져와 사위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코를 찌르는 진한 술 냄새에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다. 머리를 닦아주던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아.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 외로운 삶이 좀 덜할 텐데. 민주는 술 기운에 몽롱하게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술 기운에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술 때문인지 억눌려왔던 감정 때문인지 민주는 김 여사의 모습이 흐릿하면서도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다. 50살이 넘은 여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졌지만 여전히 원숙한 매력이 남아있었다. 김 여사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모호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집에는 단둘뿐이었다. 세찬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가려주자 금지된 감정의 경계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균형을 잡으려는 듯 민준의 어깨를 살짝 짚었다가 그의 팔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민준의 몸이 떨렸다. 그는 반쯤 깨어 있었고 반쯤은 취해 있었다. 저항할 틈도 멈출 정신도 없었다. 모든 것은 혼돈 속에서 흘러갔다. 술기운, 빗소리,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새벽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방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김 여사는 이미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정한 얼굴이었다. 서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다. 술 좀 적당히 마시지.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 수 있는데. 민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닿았다.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태연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장모의 눈을 마주칠 때면 두려움에 심장이 떨렸다. 그는 그녀를 피하고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반면 김 여사는 점점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사위를 위해 밥을 지어주었으며 그가 퇴근할 때마다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만족감과 비밀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 비오는 밤의 신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그 일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고 없었던 일로 여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경계가 무너졌고 이제 그 무엇도 예전 같을 수 없었다. 그 비바람 치던 밤 이후 민주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 일을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김 여사의 눈빛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야근을 핑계대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시간을 보내며 늦게 귀가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섰을 때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김 여사를 보고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변함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살뜰하게 사위를 챙겼다. 어떤 날은 피곤할 텐데 빨래는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날은 기운내서 일하라며 우유 한 상자를 손에 쥐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이 그 끔찍한 실수를 상기시키는 족쇄와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말이 줄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민주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부인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은 남편의 눈 속에서 당혹감을 읽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그녀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불안감만 더 커져갔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민준과 장모가 가끔 저녁에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모습과 김 여사가 사위를 유별나게 챙기는 것을 보았다. 몇몇 이야기가 사리부터 퍼져나갔다. 저 집 사위랑 장모 좀 이상하게 친한 것 같지 않아? 조용히 해. 괜한 소문나면 어쩌려고. 근데 나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 소문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처럼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연도 가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어머니와 남편을 믿었기에 그냥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민주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그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옆에 앉은 김 여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사내대장부는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짊어져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급이 오는 밤의 일을 상기시키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이 잠들었을 때 민주는 종종 잠 못 이루고 눈을 떴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그는 김 여사의 눈빛을 떠올렸다.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그를 올가매는 눈빛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다. 이 작은 가정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매일 출근했고 집안의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민준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김 여사는 날이 갈수록 태연해졌고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이 큰 비밀을 쥔 사람처럼 사위에게 명령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태연함 뒤에서 은밀한 음모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미 무거웠던 삶을 출구 없는 악몽으로 바꿔버릴 음모가. 시간이 흘러 초여름의 부산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민주는 여전히 건설 현장으로 나갔고 서연은 봉제 공장에서 일에 몰두했으며 김 여사는 조용히 살림을 꾸렸다. 모든 것이 가라앉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그날 김 여사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오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길가의 기둥에 몸을 기댔다. 이웃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다가와 부축하며 무심코 말했다.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세요?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김 여사는 순간 움찔했다. 그날 밤 고민 끝에 그녀는 몰래 병원을 찾아갔고 결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56살,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된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이다. 그 소식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김 여사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묘한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불안감은 이내 다른 감정, 즉 만족감에 의해 가려졌다. 그녀는 이 아이가 급이 오는 밤, 사위와의 사이에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소문은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에 수군거렸다. 들었어? 김 여사 임신했대. 세상에 56살에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야. 애 아빠는 대체 누구래? 믿을 수가 없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모든 시선을 피하며 골목을 나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이웃들의 말을 듣고도 귀가 먹먹해지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집에 모여 앉았을 때 서연이 다그쳐 물었다. 엄마, 정말 임신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당당했다. 그래, 맞다. 이건 하늘이 주신 복이야.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기쁨이 될 거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위협했다. 그날 이후 작은 골목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어딜 가나 서연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말했다. 참 이상한 집안이야. 딸은 애를 못 낳는데 엄마는 배가 불러오다니.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시장 한복판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민주는 아내를 부축하며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목이 매도록 울었고 민주는 석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김 여사가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비밀이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도망쳐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와 서연의 위태로운 행복은 분명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김 여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날부터 평온했던 집은 불지옥으로 변했다. 서연은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집에 오면 이웃들이 훔쳐봤다. 아이를 낳지 못해 이미 자존감이 바닥난 젊은 여인은 이제 56살의 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거대한 충격까지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밖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동안 서연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민준이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밥상을 밀치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엄마가 임신했는데 애 아빠가 누구예요? 남편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설마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더듬거렸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밖에서 김 여사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다. 서연아, 엄마한테 뭘 묻는 거니?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엄마, 말해줘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가 누구예요?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에요?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김 여사는 딸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알 필요 없다. 그냥 이게 하늘이 주신 복이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만 알면 돼. 아니요. 서연은 소리쳤다. 나는 알아야 해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요? 서연의 시선이 갑자기 민준에게 멈췄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이웃들이 수군대던 이야기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아이 아빠가.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그 침묵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김 여사가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그래, 네가 짐작한 대로다. 민준이가 이 아이 아빠야. 그게 사실이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지붕을 찢을 듯했다. 세상에,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이웃들이 달려와 문 앞에서 웅성거렸다. 단 하룻밤 사이에 온 동네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근친상간이라며 혀를 차고 저주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서연이만 불쌍하지. 서연은 문 밖으로 뛰쳐나가 울부짖었다. 나 이제 얼굴 들고 못 살아. 우리 엄마, 내 남편, 두 사람이 나를 망가뜨렸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그녀를 말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동정심만이 가득했다. 민준이 뒤쫓아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하고 엄마가 내 믿음을 다 죽여버렸어. 그날 밤
집은 지옥처럼 변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치욕감이 그를 짓눌렀다. 김 여사는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딸이 기절할 듯 우는 와중에도 도전적인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이 골목 한가운데서 울부짖던 그날 밤 이후 소문은 불길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시장의 채소 장수, 생선가게 아주머니, 동네 오토바이 택배 기사까지 모두가 할 말이 있었다. 장모가 사위애를 가졌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 그런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 서연이만 불쌍하지. 20살 갓 넘어서 인생이 망가졌네. 소문은 어디에나 있었다. 서연은 출근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봉제 공장에서 수다 떨기 좋아하던 동료들은 이제 더 악랄해졌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정말 구제불능 집안이야. 딸은 복도 없지, 엄마는 염치도 없지.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작에 이 동네 떴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가 옷감에 박는 바늘땀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민주는 칭찬받던 성실한 청년에서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건설 현장 동료들은 그를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어떤 이는 비꼬았다. 네가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었구나. 근데 그 대단함 때문에 평생 욕먹고 살겠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쌓여 어깨를 짓눌렀다. 동네 터줏대감인 박 사장은 원래부터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동네 찻집에 앉아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저 집 근처에 산 지가 몇 년인데 전부터 좀 이상했어. 김 여사가 사위한테 유별나게 잘해주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에 살을 붙여 떠들어댔다. 박 사장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한 가정의 비극을 사람들의 술안주로 전락시켰다. 집에서 서연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퀭해졌다. 밤마다 그녀는 침대 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남편을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민주는 침묵하며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다. 반면 김 여사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시장에 가고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돌봤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남이야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알아. 그 태도는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뻔뻔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배짱이 두둑하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그 집안을 동네의 수치로 여겼다. 어느 날 퇴근길에 서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서연이 아줌마, 동생이 민준이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니면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 순진한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길 한복판에서 오열했다. 어른들이 황급히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그들의 눈에도 동정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엄마와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 향연기는 피어올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슬픔처럼 방안을 맴돌았다. 민주는 문 밖에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발이 돌처럼 무거웠다. 밖에서는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세상의 손가락질이 이미 금이 간 가정을 내리치는 망치가 되어 비극을 더욱 깊은 곳으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적막했다. 서연은 깡마르고 눈밑은 검게 변해 종종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었다. 민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그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김 여사의 눈빛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엄격했으며 마치 이렇게 경고하는 듯했다. 입 열지 마. 그랬다간 이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야. 어느 날 밤 서연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날 믿어줘.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서연은 벌떡 돌아앉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실수? 실수 한 번에 우리 엄마가 임신을 해요?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목이 메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하고 엄마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서연의 울음소리에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그 고통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 뿐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 아내를 따라 문 밖으로 나서려 하자 김 여사가 갑자기 그를 막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다. 너 걔한테 전부 다 말할 작정이지?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서연이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김 여사는 그에게 다가가 사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네가 입을 여는 순간 온 동네가 알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을 뱉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내 뱃속의 아이를 빼앗기는 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알겠어?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김 여사의 눈에서 단호함뿐만 아니라 광기마저 보았다. 그녀는 마치 그를 이 금지된 굴레 속에 영원히 묶어두기로 결심한 듯했다. 서연은 아직 이 은밀한 대화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조용히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수천 개의 질문으로 그 침묵을 깨부수고 싶었다. 동네의 여론은 여전히 뜨거웠다. 사람들은 찻집과 시장에서 떠들어댔다. 서연이만 불쌍하지. 엄마랑 남편한테 동시에 배신당하다니. 가장 큰 죄는 민준이 놈이야. 사내 자식이 그렇게 나약해서 그런 덫에 빠지다니. 그 날카로운 말들은 민준의 귀에 그대로 밝혔다. 골목을 나설 때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누구도 마주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말이 맴돌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과연 벗어날 길이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 때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타들어가는 불씨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출구 없는 덫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쪽에는 사랑하지만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내가, 다른 한쪽에는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매일 그를 올가매는 장모가 있었다. 그리고 이 막다른 길에서 민주는 그저 침묵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서연을 그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김 여사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 여사의 집은 차가운 무덤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민준과 대화하지 않았고 조용히 집안일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고 남편은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조용히 옷 몇 벌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학생용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엄마도 당신도 나를 배신했어요. 나는 두 사람이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떠나겠어요. 나를 찾지 마세요. 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너무 지쳤어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골목으로 나섰다. 희미한 새벽빛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고 이른 아침의 바람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실려왔다. 이미 어둠이 가득한 집에 보이지 않는 공백을 남기고 서연이 떠났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짧은 편지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황급히 아내를 찾아 사방을 헤맸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서연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또다시 수군거렸다. 떠날 만도 하지. 저런 집에 있다가는 속이 썩어 죽을 거야. 가엾은 것. 젊은 나이에 인생이 망가졌네. 어떤 이는 혹시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니야? 라며 살을 붙였다. 그 소문들은 민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버스터미널, 큰 시장, 심지어 봉제 공장 동료들에게까지 찾아가 물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넉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와중에도 김 여사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넋이 나간 민준을 보며 그녀는 한마디 툭 던졌다. 걱정 마라. 가출해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의지할 곳 없는 여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야. 하지만 바로 그 태연함이 민준의 숨을 더욱 조여왔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전부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날 밤만 아니었어도, 이 아이만 아니었어도 서연이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 여사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분노와 교활함이 뒤섞여 있었다. 남 탓하지 마라. 너도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 아이는 내 핏줄이야. 부정할 수 있겠어? 민준은 말이 막혔다. 그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 죄책감, 증오가 쇠사슬처럼 그를 올감했다. 온 동네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어떤 이는 서연을 동정했고 어떤 이는 민준을 비겁하다고 욕했으며 어떤 이는 김 여사의 뻔뻔함을 저주했다. 그 모든 말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은 텅 빈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골목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서연아, 어디에 있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 혹독할 것임을 예고했다. 집을 나선 서연은 다른 낯선 곳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버스를 타고 김해에 있는 외가로 향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기와집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모는 깡마르고 퀭한 얼굴에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왔어? 민준이는 어디 있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모에게 안겨 흐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임신과 그 냉정한 고백까지. 이모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색이 변하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니? 내 조카야,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니? 소식은 금세 친척들에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과 숙모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서연을 안타까워했다. 한 외삼촌은 상을 내리쳤다. 민준이 그놈은 비겁한 놈이고 내 엄마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정말 가문의 수치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녀의 마음은 겹겹이 쌓인 고통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배신도 아팠지만 친어머니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민주는 수소문 끝에 서연이 외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 입을 열기도 전에 친척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둘러쌌다. 한 외삼촌이 으르렁거렸다. 네가 아직도 여기에 발을 들일 낯짝이 있나? 너와 네 장모가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집안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다. 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고통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돌아가요. 민주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연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잃을 수 없어. 친척들은 시끄럽게 소리쳤다. 어떤 이는 욕을 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서연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어. 돌아가. 더 이상 얘한테 상처 주지 말고. 바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문 앞에 섰다. 김 여사가 내렸다. 이미 배가 불러 몸이 무거워 보였다. 그녀를 보자마자 친척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욕설과 비난이 빗발쳤다. 뻔뻔한 여자 같으니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쳤어. 꼴을 봐라. 50살이 넘어서 무슨 망측한 짓이야.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나는 곧 민준이의 핏줄을 낳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친척들은 경악했다. 저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다. 엄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은 마치 한편의 비극이 모든 사람 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다. 이제 갈등은 작은 집안을 넘어 온 가문과 사회의 심판으로 번져나갔고 비극은 점점 더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외가에서의 대면 이후 며칠 만에 이야기는 친척들의 범위를 넘어 부산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졌다. 동네 찻집, 시장 생선가게, 버스 정류장까지 어디서나 그 이야기가 들려왔다. 서연이가 집 나간 게 엄마가 사위애를 가져서래. 정말 충격적인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서연이만 불쌍하지. 결혼하자마자 저런 수모를 겪다니. 서연은 길을 나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세상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는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녔다. 봉제 공장에서 평소 농담을 즐기던 동료들은 이제 서연이 지나가기만 하면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떤 이는 악의적으로 말했다. 저런 꼴을 당하고도 아직 여기에 얼굴 들고 다니다니.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다녀. 평생의 수치지.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여러 번 공장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가 혼자 울어야 했다. 동정받는다는 느낌이 경멸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민주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성실한 청년에서 이제 씁쓸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남자 망신은 다 시키네. 비겁한 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그저 침묵하며 어깨를 늘어뜨릴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고 그저 건설 현장 구석이나 길가의 술집에 틀어박혔다. 독한 술도 그를 잊게 해주지 못했고 죄책감만 더욱 깊어지게 했다. 그 와중에도 김 여사는 당당하게 시장을 다녔다. 배는 날마다 불러왔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세상 사람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내 자식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바로 그 당당함이 여론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저런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수군거렸다. 동네 찻집의 단골임박 사장은 동네의 확성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혀를 차며 서연을 안타까워하고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팔자도 참 기구해. 엄마는 배신하고 남편은 나약하고 저 집안은 복이 다했어. 그 말들은 퍼져나가 민준을 세상의 눈에 가장 큰 배신자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장모가 사위애를 가졌다는 결과만으로도 그에게 평생의 낙인을 찍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는 외가 골방에 틀어박혀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밤마다 그녀는 기절할 듯 울다가 악몽 속에서 잠이 들었다. 민주는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았지만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협박에 손이 묶여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한쪽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다른 한쪽에는 죄책감과 장모의 냉혹한 통제가 있었다. 세상의 여론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민준과 서연의 마음속 상처는 날마다 깊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닥칠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가을, 부산의 날씨는 쌀쌀했다. 몇 달간의 힘든 임신기간 끝에 마침내 김 여사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그녀가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혹은 그 천인공노할 임신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어느 날 아침 병원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산모 김미숙님, 3.1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소식은 폭탄처럼 떨어졌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김 여사의 집 앞에 모여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아들이래. 그것도 건강하게. 믿을 수가 없네. 56살에도 애를 낳다니. 그래도 애 아빠가 누군지는 다들 알지.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외가집 마룻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세상에,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엄마의 아들이 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친척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모두가 혀를 찼다. 이제 온 가문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민주는 병원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신생아실 문으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김 여사가 붉은 핏덩이 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그의 핏줄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의 결과물이었다. 병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간호사들은 서로 속삭이며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았고 자신의 핏줄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아이를 안고 퇴원했다. 조용했던 골목이 장터처럼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아이의 얼굴을 보러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비꼬았다. 아이는 참 예쁘게 생겼네. 근데 커서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 평생 더러운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다니 불쌍해.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아이를 보여주며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민준을 영원히 올가맬 증거라고 믿었다. 서연은 차마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외가에서 멍하니 앉아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다. 밤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낯으로 더 살아가야 하나요? 그동안 민주는 모든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건설 현장 동료들은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저기 봐, 저 아이 아빠래. 장모랑 잠자리를 가진 놈.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다. 밤이 되면 그는 하늘에 걸린 달을 보며 그 희미한 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끔찍한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 여사의 품에서 아이는 순수하게 잠들어 있었다.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을 앗아간 폭풍의 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가족의 명예, 부부의 행복, 그리고 작은 동네의 평온까지도.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온 후 여론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진실이 터져나왔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서연의 외가 쪽 친척과 아는 사이였는데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몰래 서류를 보여주었다. 검사 결과지에는 생물학적 부,
박민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소식은 금세 외가로 전해졌고 곧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소문은 이제 증거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민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서연은 친척이 다시 보여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이 고통은 이미 찢어진 심장에 또다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세상에, 왜 하늘은 저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신가요? 서연은 목이 맨 소리로 울부짖었다. 친척들은 분노했다. 한 외삼촌이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민준이, 그놈이 우리 가문 전체에 먹칠을 했어. 김 여사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두 사람 다 죗값을 치러야 해. 그동안 동네에서는 그 소식이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동네 찻집은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거봐, 서류까지 나왔다잖아. 애 아빠가 민준이 그놈이래. 듣도 보도 못한 근친상간이야. 이러면 법도 없는 거지. 서연이만 불쌍하지. 인생 끝났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친구가 건네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현기증이 났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절망 속에서 민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직접 내 심장을 죽여버린 이상 그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받은 민준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에 발이 묶였다. 반면 김 여사는 날이 갈수록 더 당당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에요. 비웃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지.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자랑이에요. 그 말은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고소리쳤지만 김 여사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단호한 눈빛으로 웃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주는 홀로 텐마루에 앉아 하늘의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은 죄책감, 고통, 무력감이 뒤엉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아이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다. 진실은 드러났고 더 이상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이 비극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낙인이 되어 세 사람 모두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병원 서류가 공개된 후 생물학적 부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온 가족의 운명에 밝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서연은 외가에 틀어박혀 더 이상 어떤 해명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일터로 나갔다. 그리고 56살의 김 여사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내 아들이에요. 진짜 내 핏줄이라고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지만 그녀가 당당할수록 사람들의 외면은 더욱 심해졌다.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사요. 난 당신 같은 파렴치한한테는 물건 안 팔아. 채소가게 주인도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것도 꺼리는데 나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딜 가나 김 여사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욕했다. 나이 먹고 뻔뻔하기는 동네 망신 다 시키네. 그 날카로운 말들이 바늘처럼 밝혔지만 그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세상에 자신이 후회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민주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저기 근친상간한 놈이다. 엮였다가 더러운 꼴 당할라.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매일 시멘트 포대와 벽돌을 나르며 스스로를 벌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김 여사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넉나간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그의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동안 서연은 외가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녀는 깡마르고 퀭했으며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친척들은 그녀에게 이혼 소송을 하라고, 모든 굴레를 끊어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펜을 잡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증오하면서도 민준에 대한 사랑이 어딘가에 남아있어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날 친척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서연은 억지로 자리에 앉혀졌고 민준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왔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친척분들께 그리고 서연이에게 사죄드립니다. 부디 한 번만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은 남편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증오에 가득 차 그녀에게 쏠렸다. 한 외삼촌이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안의 어머니도 자매도 아니오. 당신은 당신 딸을 배신했소. 온 가문에 먹칠을 했단 말이오.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었다. 제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온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욕설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서연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민주는 무릎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욕설과 증오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국 내가 옳았던 걸까? 틀렸던 걸까? 이 아이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차가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는 구덩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여사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저주로 가득했던 가족회의 이후 민주는 넉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는 밖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말없이 벽돌과 시멘트를 날랐고 몸은 바싹 말라갔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놈, 장모랑 붙어먹은 놈이야. 가까이 가지마. 재수 없어. 그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김 여사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핏줄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의 결과물이었다. 민주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검은 그림자가 졌다. 밤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죄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그 비 오는 날 내가 정신만 차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연은 외가에서 여전히 만남을 거부했다. 그녀는 남편이 초췌하게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배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동정심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동네의 여론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김 여사 가족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입에 올리는 드라마처럼 여겼다. 아이들은 순진하게 노래를 불렀다. 엄마는 사위랑, 사위는 엄마랑. 그 소리를 들은 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굴욕적인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압박감에 지쳐갔다. 시장에 가면 쫓겨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집에서는 그저 아이를 안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서히 번져갔다.
민주는 점점 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그는 잘못을 만회할 방법도 아내를 마주할 용기도 없었. 어느 날 그는 강가의 술집에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주인이 그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의 입에서는 서연아 용서해줘라는 잠꼬대만 흘러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가보지 않았다. 그저 방 안에 무릎을 안고 앉아 눈물만 흘렸다. 마음속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치욕감이 그녀를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김 여사의 품에서 작은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순수한 얼굴을 보며 그는 사랑과 증오 그리고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목맨 한숨과 섞였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건강은 무너지고 정신은 산산조각 났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생기를 잃어갔다. 이대로라면 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산에는 차가운 가랑비가 내렸다. 서연은 외가의 작은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텅 빈 마음을 느꼈다. 이모와 외삼촌은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했다. 강해져야 한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혼 서류를 내고 모든 걸 끝내. 안 그러면 평생 치욕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서연은 침묵했다. 마음속에는 아직 민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가 남편의 핏줄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다. 밤마다 그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다가 악몽 속에서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친척들의 압박에 못 이겨 서연은 펜을 들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을 내는 것 같았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서명을 하며 심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이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는 소식은 금세 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건설 현장 마당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이를 내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외가로 향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외가 문 앞에 서서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한 친척이 문을 열었다. 증오 가득한 눈빛이었다.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왔어? 가. 서연이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대. 민주는 마당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제발 서연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녀를 잃을 수는 없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씁쓸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나요. 당신은 나를, 우리 가족을 모두 배신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비겁하고 나약했던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기회. 믿음을 죽여버린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어요?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주위에 서 있던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제 그만해. 가. 더 이상의 괴롭히지 말고. 민주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심장은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서연은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약간의 후련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직 남은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증오와 그리움 사이에서 그녀는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고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순수한 아이는 여전히 김 여사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졌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민준의 썩어가는 영혼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서연의 외가에서는 큰애 삼촌 댁에서 대규모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모여들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가문의 수치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날 외삼촌 댁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텐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의자가 빼곡히 놓였다. 분위기는 마치 재판장처럼 팽팽했다. 서연은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퀭한 얼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준도 불려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식은땀을 흘렸다. 잠시 후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수십 개의 증오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한 친척이 일어나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당신 아직도 그 아이를 안고 여기에 올라 짝이 있소? 당신이 이 가문에 얼마나 큰 수치를 안겼는지 알고는 있소? 김 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집안의 핏줄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복이니 당신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온 집안이 분노로 들끓었. 한 외삼촌이 상을 콱 내리쳤다. 복이라고? 이걸 복이라고 부르는 거요? 자기 사위와 잠자리를 갖고 딸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든 게 복이란 말이요? 이건 죄악이고 듣도 보도 못한 치욕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오열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나를 가엾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내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어요? 김 여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그저 민준이를 이 집에 붙잡아둬서 네가 남편을 잃지 않게 하려던 것뿐이야. 아니에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가 틀렸어요. 엄마가 내 남편을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내 인생을 죽였어요.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염치도 없지. 나이 먹고 어리석기 짝이 없네. 이제 이 집안에서 당신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요. 민주는 석상처럼 굳어앉아 있었다. 모든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는 이 모든 잘못이 김 여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최종 결론은 김 여사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녀를 가문에서 제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위로를 받으며 이혼 서류로 빨리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조언을 들었다. 자리를 떠날 때 김 여사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욕설과 경멸의 시선이 쏟아져 숨이 막혔다. 문 밖을 나서며 그녀는 큰애 삼촌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당신 딸을 배신했소. 평생 세상의 경멸 속에서 살게 될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 여사는 임시로 만든 요람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순수하게 잠들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복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점차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평생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 친척들의 저주로 가득했던 가족회의 이후 김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항상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던 여인은 이제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시장에 가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전에 알던 상인들은 그녀가 오면 손을 내저었다. 다른 데 가세요. 우리는 가문에 먹칠한 사람한테는 물건 안 팔아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녀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아이는 죄가 없었기에 사랑스러웠지만 죄의 낙인을 지니고 있었기에 두려웠다. 그녀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다. 밤이면 잦은 기침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렸다. 어느 날 그녀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달을 보며 자문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결국 경멸 말고 무엇을 남겼나? 민주는 여전히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깡마르고 말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이 없었고 그저 필요할 때 아이를 돌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어느 날 밤 격렬한 기침이 쏟아지자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요람에 있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았고 돌아보니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민준아, 나 너무 힘들다. 아마 내가 틀렸었나 보다. 그 말에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개월 만에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연이 있는 외가를 찾아갔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친척들의 증오에 찬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어떤 이는 쫓아냈고 어떤 이는 욕을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집안에서 서연이 나왔다.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억눌렀던 증오가 다시 솟아올랐고 몸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여사는 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토록 당당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던 어머니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통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다. 주위의 친척들은 소리쳤다. 사과? 너무 늦었어. 평생 가도 그 죄는 씻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김 여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얼굴들 낯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용서해다오. 그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용서할 것인가? 영원히 외면할 것인가? 그 질문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김 여사는 아이를 안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요람 옆에 앉아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해도. 그해 겨울 부산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과 함께 가랑비가 내렸다. 김 여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기침은 잦아졌고 몸은 깡마르고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품에서 아이를 놓지 않았다. 당당했던 여인은 이제 어두운 집안을 위태롭게 떠도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그녀가 그를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민준아,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죽거든 이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키워다오. 나처럼 더러운 낙인을 지고 살게 하지는 말아다오. 말을 마친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그는 목맨 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며칠 후 병세가 악화되어 김 여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연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핏줄의 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김 여사는 미약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다. 딸을 보자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서연은 오열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원망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 나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용서할게요. 죄를 짊어지고 떠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숨이 끊어질 듯했다. 그 미소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여인은 마침내 딸의 뒤늦은 용서 속에서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날선 비난은 없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다. 저 여자 인생도 참 불쌍해. 욕심부리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민주는 아이를 안고 관 뒤를 따랐다. 퀭한 얼굴, 텅 빈 눈빛이었다. 서연은 옆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을 잘못 살아온 어머니가 가여웠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준과 바로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동으로 증명해요. 당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 기회를 줄게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라도 죗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민주는 조용히 살며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술을 끊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서연은 점차 남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게 되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자라났다.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서연과 민주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비치는 희미한 빛처럼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 여사와 민준,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고통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채 막을 내립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신뢰와 도덕 위에 세워진다고. 도덕의 경계가 한번 무너지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김 여사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결국 딸의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사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변명하려 해도 그것은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독한 죽음은 한 가지 진리를 증명합니다. 인륜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민준, 그는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나약함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술과 유혹에 넘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 없는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평생에 걸친 속죄만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연,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엾은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함을 잃지 않았고 용감하게 맞서고 이혼을 결심했으며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용서할 만큼 너그러웠다는 점입니다. 그 용서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증오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용서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증오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 실수의 결과물이었던 아이는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고 그 순수함이 민준을 변화시키고 서연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이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씁쓸하게 끝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가정에서는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걸음만 엇나가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나약함이 평생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두운 날들 속에서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나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잘못된 씨앗을 뿌린 자는 쓴 열매를 거두고 선한 마음을 지킨 자는 결국 출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